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본다고 신문을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도발 위협은 계속 높아지면서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특히 물이라든지 이런 캠핑카 같은 거는 좀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연이은 북한 측의 위협 소식에 생수와 라면 등 생필품을 찾는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장기화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게 아무래도 꺼려질 거고요. 여행사 예약들도 많이 좀 취소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몰려들어가지고요. 라면이 그냥 라면, 부탄가스 이런 부분. 옆에 주위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는 괜히 우리까지 덩달아서 막 하는 것 같아. 세상은 언제나 늘 이랬었나. 그런데 한때는 쨍하고 해뜰 날도 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환송을 뒤로하고 서울에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현 상태는 미국과 북한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김정은은 이미 그 전에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얻을 목적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오바마도 북한을 개방한 미국 대통령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사실 속으로 북한이 중국에 불만이 많아 이번 기회에 엿먹일 생각도 있다. 개성공단은 임금이 낮아서 북한도 진즉에 폐쇄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대기업 진출을 원하는데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불만이 크다. 등등 4월 15일까지는 긴장 최고조로 고조시킨 다음 5월경에 미국과 물밑 작업 후에 서로 줄 것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해결의 접점을 찾을 것이다. 예, 이게 증권가에서 오늘 나돌았던 찌라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권과 찌라시라는 게 믿거나 말거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방금 들은 이야기는 그런대로 설득력 있는, 그런 대목들은 있네요. 예. 우선 개성공단에 대한 수입. 이게 이제 극대화되려면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예. 근데 개성공단에는 불행이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숫자가 5만여 명이 넘는데요. 예. 평균 임금이 월 $11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동북 지역에서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한 $20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시사인에서도 지난 hon가요? 이번 hon가에도 났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 동안 뭔가 개성공단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중국과 맹렬하게 접촉을 했고, 그래서, 중국으로 대거 인력을 파송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마치 60년대에, 우리가 서독에 광부나 간원을 파견함으로써 외화벌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북한에서도 개성공단 대신에 북한의 숙련된 인력을 중국으로 인력을 파견해서 외화벌이를 하겠다. 뭐 사실 한 200달러 정도 되면은 개성공단 임금 수준보다도 거의 2배 가깝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뭐 한 30만 명 정도 보내면은 최소한 뭐 지금 그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개성공단에서 그 김정은이 1년에 한 8천만 달러 정도 벌어들인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북한을 조롱했거든요. 아무리 북한이 날뛰어도 개성공단의 8천만 달러를 포기 못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조롱을 해왔던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 접촉을 해서 개성공단의 대안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정강과 찌라시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여러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대화로 해결됐던 그런 전례로 볼 때 이번에 김정은의 이른바 핵 공갈도 결국 오바마와의 타협으로 북한은 북한대로 실리를 얻고 오바마도 오바마대로 북미 관계를 제대로 잘 해결했다는 그런 업적을 챙기는 그런 식의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만은 네. 지금 여기에 관련된 국가가 남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 사실 그 내부의 정보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합리적인 논리에 추론한 소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 사실 북한이 네. 개성공단 임금 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쭉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은 예. 재미를 톡톡히 봤죠. 예. 지금 1년에 한 5천억 원 정도의 생산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는 거꾸로 다른 곳에 가서 한다면은 예. 5천억 원 정도의 생산물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만큼의 생산물을 내는데 이제 이런 얘기니까 사실 그 개성공단 폐쇄 소식이 들리자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만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싸고 숙련된 노동력을 사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하여간 뭐 위기다 하면은 그 순간은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제 예측 불허의 상황. 네. 그러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의표를 찌르는 뭔가의 행동. 이게 위기지. 쏠 거야. 진짜 쏜다니까. 이러는 거는 분위기만 위기일 뿐이지. 그 위기가 진짜 위험으로 간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이런 긴장 국면 그 자체를 진짜 지나치게 위기의식으로 확대시킬 필요는 없겠다. 이 이야기를 얼마 전 이 시간에 우리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북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위협으로 끝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만에 하나 국지전이라도 발발을 한다면은 북한이 뭐 작살나는 거야. 먼저 도발한 척의 책임을 지는 거니까 상관이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 도발의 결과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1차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테헤란로에 뭐 미사일 하나 떨어져 봐요. 그 진짜 그건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거를.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LA 대륙간 탄도탄을 쏴가지고 LA 도심에 뭐 하나 폭발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결과 북한이 멸망을 하더라도 오바마 정권도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서울 도심에 강남 한복판에 폭탄을 투하하거나 장사정포를 쏘거나 해가지고 박살이 난다면은 그 결과로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멸망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가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정권의 존립이 대단히 위태로워지는 이게 이제 독재 정권, 폐쇄적인 독재 정권과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정권과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로서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점들도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남한의 포지션은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다 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4월 5일 날 예. 진보정의당의 그 김재남 의원 주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찾기라는 이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예. 뭐 제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토론 발제문을 쭉 보내줘가지고 읽어본 바가 있는데 예. 거기서도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물론 북한 내부적인 문제가 크지만은 지난 5년간 그야말로 위기를 계속 증폭시키면서 전혀 남북 관계에 대한 진전이라든지 남북 간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했던 이명박 5년의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네. 이게 말하자면 그 토론의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북한이 핵실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성공리에 끝낸 국가라는 점입니다. 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던 그 규모는 물론 이제 북한으로서는 최1급 비밀이죠. 그러나 핵실험을 하면은 워낙 핵폭탄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지진파가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지진파를 감지를 해서 뭐 그게 몇 도 지진에 해당하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다. 이거 뭐 거리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핵실험한 그 폭탄의 위력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최소한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 이름도 매우 역설적인 리틀보이 한 16 킬로톤인가요? 메가톤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의 그 위력은 능가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머리 위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국가를 무력으로 멸망시키기에는 너무나 그 후폭풍이 두려운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이라는 점을 현재 정권이 직시를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뭔가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한 대북정책 5년에서 아직까지는 별로 진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예. 이 정말 전문가들에게는 야 이러다가 진짜 북한이 그냥 큰 소리만 치다가 전면전으로까지 비화야 못하겠지만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전례에서도 보듯이 국지전 도발이라도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점점 위기가 고조돼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지난 뭐 몇 달 동안 계속 그 북한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안보 불감증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는 점점 그 어느 정도 위기가 감지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예. 주식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정권과 찌라시에서는 이게 다 주가를 흔들어 가지고 한탕 해먹자는 업무다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예. 결과가 그리 된다 손 치더라도 현재 이런 위협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과 미국의 감정 싸움의 그 희생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적극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남한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씨하고는 조금 다른 저는 그런 대북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 과거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김정일 당시 그 북한 국방위원장과 뭐 회담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이명박 정권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평가가 실제화 되려면은 바로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그 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아들이 올해 이제 7살입니다. 네.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가보면은 10살 미만의 어린이조차 소년병으로 징집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제 아들이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군에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 국면이다.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면에서는. 지금 자녀를 군에 보내신 부모님, 또 친구분들, 또 지인분들, 얼마나 마음이 참 조바심칠까. 우리는 한다 만다. 이렇게 가볍게 전망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만약에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현실화될 경우, 그 마음속에 엄청난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그 상시적 위협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그 10년 대북 포용 정책이 빛을 발했을 때는 예. 최소한 전쟁 위협은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단숨에 우리 그 이명박 씨가 5년 만에 옛날 박정희 수준으로 되돌려 놓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도 리스크 관리는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명박은 리스크 관리 자체가 없는. 아니, 진짜 역대 최악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참. 그런 이제 그 후폭풍을 지금 박근혜 정권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건데요. 네. 여하튼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됩니다. 조정동 보수언론이라든지 좀 극우적인 그 보수 세력들은 북한은 좀 더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의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과 미국 간의 거래 혹은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 이런 그 결과가 제일 먼저 쏟아지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왜 사실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남한이 아닙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에요. 그렇지. 물론 이제 그때 우리가 그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이승만이 북진 통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전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버텨가지고 결국은 빠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유에 어떻든 간에 북미 간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거든요. 우리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북한과 미국이 감정 싸움을 해서 만약에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하면은 북한이 미국과 전쟁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전쟁의 무대는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나마나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주체는 박근혜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이 지금 현재는 그런 보수 세력들의 휘둘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물밑에서는 그 뭔가 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 국민TV 라디오 아침마다 하는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한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4월 11일. 오늘이 무슨 날인가 과거 따져보니까 김용민 때문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날이기도 하면서 4.11 맞아.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거 말고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를 자른 날입니다. 자, 메가더가 어땠습니까? 전쟁 당시에. 아직도 일부 보수적인 식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메가더를 일종의 신으로까지 추앙하는데 트루먼 대통령에게 잘렸습니다. 그때 메가더 잘릴 무렵의 그 사건들 메가더의 어떤 입장을 살펴보면은 만주에다가 수십 발의 그 원자폭탄을 쏟자.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뿌리 뽑자.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한 3, 4일만 참으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참 터무니없는 극단주의. 민족의 운명과 세계 평화에 좀도 일만의 고려 없는 그런 진짜 막말의 진수 아닙니까 이게? 그때는 사실 그 핵폭탄의 후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이제 몰려 들어와서 그때는 유엔군이죠. 유엔군이 계속 밀리니까 메가더가 만주 이게 그 중공군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먼저 압록강 이북 지역이죠. 이북 지역을 핵 공격을 하자. 그리고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결국은 서울도 다시 뺏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공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 공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예. 트루먼한테 바로 그냥 아웃당했죠. 트루먼 보면은 그러면 트루먼이 그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런 점은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하죠. 예. 그때 만약 핵 공격이 있었더라면 그게 한 발도 아니고 여러 발 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걔네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서영석 이사와 제가 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예. 하여튼 근데 이제 북한은 제가 사실 그때 4월 5일 있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서 그 자료를 쭉 받아보고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요. 북한은 이제 김정은 체제를 이행을 하면서 체제 안정화를 위한 그런 목적도 어느 정도 들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과 위성 이것을 김정은의 말하자면 업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그런 목적 아래 과거 북한의 태도는 핵 개발을 하되 만약에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면은 핵은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예. 2010년 이후로 이제 들어서면서 핵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핵을 보유는 하되 확산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다는 식의 이른바 제한적 핵 보유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났습니다만은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재래식 무기의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이게 북한은 핵 플러스 경공업 병진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면 보면은 대단히 좀 모순된 정책인데요. 그런데 이 군비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은 북한의 정책이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핵무기에 몰아가지고 핵무기만 개발을 한다면은 다른 재래식 무기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군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돈을 이제 경공업 강화에다 쓰겠다. 이런 식이라고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의 10년 햇볕 정책의 핵심도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보다도 재래식 전력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남침의 위협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이 이 북침의 위협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격할 리가 없지만은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은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군비 경쟁으로 가면은 도저히 이 북한 경제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핵 개발에 매달리게 됐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해를 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3대로 썼었다는 그 체제를 우리가 이쁘고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을 잘못 관리했을 경우 우리가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북한의 체제를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까지 북한을 관리하려는 이런 노력이 사실은 햇볕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퍼주기라든지 이런 식의 말하자면 짧은 안목으로 몰아붙이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떠드는 극우 보수 세력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실제로 전쟁을 할지언정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철이 없는 건지. 철없는 거죠. 뇌가 없는 건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피해를 우리가 입을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게 쉽게 얘기해서 많이 가진 자와 쥐뿔 없는 자끼리 싸우면은 쥐뿔 없는 놈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했을 때 죽는 쪽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될지언정 가진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국가 대 국가의 관점으로 치환이 되면은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입니다. 1994년 핵위기 때도, 영변 핵위기 때도요, 그때 그 이후에 나온 내부 보고서를 보면은, 핵이 만약에 용산에 한 발 투하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바로 그 자리에서 125만 명인가 즉사를 하고,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군을 포함해서 남북한의 군인들이 100만 이상이 피해를 입고 전체적으로 군인만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낙진 피해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가 이긴다 한들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 사날만 기다려라 혹은 조금의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북한을 멸망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의 피해, 사나흘 동안 일어날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진짜 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쟁이 나면은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 수도, 전기, 인터넷 이거 서비스 되기 어렵죠. 그렇죠. 기름을 안 팝니다, 아예. 네. 그런 점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사실은 남한과 북한에 배치되어 있는 재래식 전력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너무 짧아요. 휴전선에서 불과 몇십 킬로만 가면은 100킬로도 안 돼요. 예. 인구 1000만 명이 밀집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래전이 일어났을 때는 아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누가 봐도 이게 그야말로 3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이거는 빤한 결과거든요. 네. 이런 결과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전쟁돼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진짜 민족 관역자죠.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국제문제 전문가로 불리는 화이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럼을 통해서 밝힌 말인데 이 한반도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각자가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현 시국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면서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안보를 약속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전쟁이나 어떤 형식의 충돌이 일어나면 북한과 38선을 사이에 둔 휴전선인 것 같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한국은 최대의 피해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상식 중에 상식이죠? 예, 사실은. 자, 이제 북한이 결국은 이 위기를 통해서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 보유국으로 일단 인정을 받자.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한 내부의 문제. 핵과 위성을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김정은 체제의 이른바 내부적인 목적, 이런 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혹은,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은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일단 협상의 테이블 위에 놓고, 대화로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전쟁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수 없다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개성공단이라든지 지금은 이명박 정권 때문에 없어져버리긴 했습니다만은 금강산, 관광 이런 걸 통해서 북한과의 고려를 갖고 있는 우리가 나서서 이 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어진 거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정권이 때마침 놓여 있는 것이 참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예. 이런 고차방 정식을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제발 잘 풀어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는 박근혜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정권이 지지를 받더라도 이번 문제는 좀 지혜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전쟁을 원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따지고 보면 한국 전쟁 때 일본은 패전 후 피어 상태에서 신속하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고요. 베트남 전쟁 때는 또 우리가
그야말로 신흥경제국으로 압축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이 동력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경우가 국제정치에서는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네. 세계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이 내부의 분열, 남북 간의 긴장 때문에 만약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한다면은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는 손뼉을 치면서 잘 됐다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사실 좌와 우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국익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손뼉을 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는 미국이 손뼉을 치면서 잘 됐다고 할지도 몰라요. 결국 이제 우리의 이익, 또 우리의 안전, 안보를 도모하고 지지하는 건 결국 우리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강국들의 그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그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담보해주는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모든 걸 쳐다봐야 되는데, 마치 김정은이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남한을 공격하겠다라고 아주 말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그 보수 세력들도 그런 그야말로 한 푼 가치도 없는 자존심 이런 걸 내세우면서 북한을 앞서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안타깝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 불산으로 번지는 겁니다. 예. 진짜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걱정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화. 전쟁 없는 평화. 네. 이렇게 위기가 사실 올수록 박근혜 정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것을 아주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북한을 평화 쪽으로 잘 유도를 한다면은, 또 박근혜 정권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정권을 차지했지만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하여간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어내는 박근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는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당내 계파 갈등이며 한명숙, 이해찬 전 대표 등 친노 인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는 문재인 후보의 능력보다 그것도 능력이 여러 가지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차원에 걸친 박근혜 후보 능력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온건한 이명박 정부 비판자들이 대거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던 이목희, 노영민, 홍영표 의원 등은 정치적 편향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의구심이 드는 평가서이다. 비주류인 김한길 의원은 큰 흐름을 우리가 잘 수용해서 앞으로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범주류 후보들은 마녀사냥식의 어떤 평가서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 발표를 두고 분란과 분열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 민주당 주류들이 대선 책임을 져야 한다.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선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범주류가 정치적 편향에 사로잡힌 보고서라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다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반발하겠죠. 예. 근데 정말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지목받고 지탄받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책임 있는 부분은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런데 이 대선평가위원회는 시작부터 잘못된 조직이었고, 그다음에 그 방식이라든지 그 이후의 행태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문제점 투성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게 금행됐기 때문에 반발한다. 라고 얘기만 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허술한 예. 측면을 너무나도 많이 지니고 있는 보고서다. 예.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되게 재밌어요. 예. 제가 제일 깼던 부분은 대선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을 수치로 계량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1등 먹은 사람이 한명숙 전 대표입니다. 76.3점으로 책임이 가장 무겁다. 아니 대선 때? 예. 아니 대선 때 그 양반이 뭘 했다고? 총선에서 대선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을. 그렇다면 총선의 책임이 결국은 이제 대선까지 이어졌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한명숙 전 대표가 1등을 먹었고요. 2등은 이해찬 전 대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3등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4등은 문재인 전 후보, 그리고 꼴찌를 문성근 전 대표 등이 이제 했는데요. 김용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첫 번째는 당내 설문조사예요. 당내 설문조사를 하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게 대표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국 대표팀을 구성해서 일본 대표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5대4로 졌어요. 그러고 나서 진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그 대표팀을 말하자면은 그 유지했던 스태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더 웃기는 거는 책임 있는 사람의 항목을 5명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게 오지 선다군요. 한명숙, 이해찬, 박지원, 문재인, 문성은 중에서 누가 제일 책임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다 친노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거는 있습니다. 한명숙 전 대표는 4월 총선을 책임졌던 전 대표.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는 뭐 중간에 안철수하고의 갈등 때문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그 시점에서 원내대표였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은 그때 후보 당사자였고, 그리고 문성근 전 대표 대행은 한명숙 대표가 물러나고 나서 대표를 했으니까, 대행을 했으니까 이 5명을 선정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축구 5대4로 찍고 나서 감독, 코치, 주전 스트라이커, 예? 이런 사람들을 5명을 딱 찍어가지고 누가 제일 책임 있느냐 이런 물어본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쩌면은 그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팀 닥터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네. 예를 들어 주전 스트라이커가 설사가 나가지고 제대로 기량을 발휘 못했다. 네. 그러면은 팀 닥터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질서를 하고 그중에서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예. 5명을 놓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평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민주당의 잘못된 그 당 운영과 선거 대처가 총체적으로 결합돼 가지고 대선 패배를 가져왔는데 바로 그 당사자들에게 야 누가 제일 책임 있는지 물어봐라, 집어내라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번 대선 평가 보고서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거죠. 문제는 더 있습니다. 예. 대선 후보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선 후보 경선을 했는데 결국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하고 그다음에 김두관, 손학규, 김두관, 그다음에 정세균, 예. 뭐 이런 그런 김한길, 김한길도 후보였죠. 김한길은 당권 주자로 나왔었고, 당권 주자로 나왔습니까? 9월에 이제 나왔던 사람은
그 앞서 네 사람에다가 박준영 전남지사. 네. 다섯 그래서 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당권 주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비주류나 예. 후보였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번 대선 전에 협력을 안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꼽아봐라. 예. 이런 설문도 있었나 봐요. 예. 있었는데 이거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발표를 안 했어요. 예. 근데 그 결과를 본 사람이 저한테 아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 결과는 김두관이 31%로 1위를 했고 예. 2위는 김한길이 했고 30%. 예. 그다음에 박빙이었군요. 예. 손학규 그리고 가장 협조적으로 잘 했는 사람이 정세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이 결과는 또 발표를 안 한 거예요. 뭐 김두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김한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표 안 한 거죠. 지금 5.4 전당대회 후보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가장 비협조적이라서 책임이 있다. 예. 그중에서 그 김두관하고 박빙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하면은 이번 이거 전당대회 불리한 결과를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발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 평가의 보고서를 전당대회를 갖다가 불과 보름 정도 남겨놨나요? 예. 네, 보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발표한 것이 저희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00여 가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예. 설문조사를 했으면은 그 설문조사에 대한 로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로우 데이터? 그게 네. 뭡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두관 31%, 김한길 30% 이런 게 나왔다면은 예. 로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를 또 비공개하기로 또 했어요. 안 뭐야. 밝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선평가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좋다 이거야. 우리 책임지겠다. 대신에 보고서에 나온 로 데이터를 갖다 전부 공개를 해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 평가위원장 자체가 한상진 위원장이 그분의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하는 뜻이 아니라 예. 안철수의 그 자문을 맡았다는 명백한 그 팩트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 그 대선 평가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 누가 맡겼어요, 근데 도대체? 저도 누가 맡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큰 실책이라고 보이고요. 예. 또 아니 무슨 대선에서 왜 졌는지 예. 그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면은 다음 대선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우리가 불신하고 실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대선 평가하는 것도 좀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못 찾아가지고 한상진 교수처럼 예를 들어서 부총리였던 한한상 박사. 예. 한한상 교수가 옛날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담쟁이 포럼의 이사장을 했거든요. 예. 한한상 전 부총리를 갖다 한테 찾아가서 대선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공정하게 대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한한상 박사 같은 분에게 대선 평가를 맡긴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한상진 위원장이 맡겼다는 것은. 예. 그거보다 잘못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주당이 불신을 받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참사를 갖다가 수도 없이 반복해가지고 사실은 그 반사 효과를 가장 누릴 수 있는 정당이 야당인 제1야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네. 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인기는 전혀 오르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죠. 오직했으면은 그 맹기남 씨 같은 분은 네. 열받아서 민주당 탈당한다고 그랬겠습니까? 참나. 정말 이거. 나는 사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했거든요. 예. 문재인에 대해서는 정치 역량과 결단력이 유약했다. 지금도 지금
사실상 정치적 칩거를 하는 데서도 네. 문제가 있다. 저 이렇게 보거든요. 예, 정치 영향과 결단이 유약했다. 난 이런 지적은 뭐 이런 설득력이 없지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해찬에 대해서는 뭐 밀실 담합, 각분 경선 이제 이것도 사실 말은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해찬, 박지원, 문재인 연대를 갖다가 미리 발설함으로써 이런 평가를 받았다. 뭐 이것도 뭐 그렇게 굳이 얘기한다면은 할 수는 있는 얘기예요. 안철수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그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긴 했지만은 여하튼 대중이 좋아할 만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못한 면이 있지만 후보직 사퇴라는 결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상당 정도 보존할 수 있었다. 예. 라고 안철수를 호의적으로 평가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 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로 데이터를 갖다가 숨기는가 하면은 그런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갖다가 그 또 내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판에 꺼내놨다는 거예요. 예. 막판에 꺼내놓고 토론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발표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예. 이게 결국은 아까 설득이 부분적으로 있는 보고서의 진정성마저 의심스럽게 만드는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의심의 늪으로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 한상진 위원장도 상당히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명망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 이번 대선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완전히 그냥 똥무대기 속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그냥 실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민주당 대선평가. 이 사실은 이 안에서 통렬한 반성과 새로운 도약의 그 전기가 마련돼야 할 텐데 이게 또 새로운 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 그러고 보면요. 민주당의 한계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의 야당인 한나라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초반에 첨사에 가까운 인사 실패로 지금 많이 콘너에 몰렸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워낙 스스로 알아서 죽을 써주니까 그런 많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최소한 야당의 견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은 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 근데 민주당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강력한 리더십이 실종이 되다시피 했고 그게 말하자면은 이 정권이 만약에 과연 제대로 주도권을 갖고 개혁이면 개혁 혹은 뭐 새로운 비전의 수립이면 수립 이걸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유약하단 말이죠. 너무 이 말 저 말에 휘둘릴 것 같은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왕적 리더십이 뭐 사실은 비판할 여지는 많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른바 민주진보 개혁 진영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변화가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리더십도 결국은 위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특히 어려운 선거를 역전시킨다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이 된 것도 이른바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나라당에게 좀 불리한 듯 보이는 그런 선거들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지금 김한길 의원이 가장 유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한길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본인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당내에 말하자면 시민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당내 여론을 통해서 뭐 당권을 잡고 그리고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 안철수를 영입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듯한 이런 식의 자세는 결국은 실패가 예정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박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역시 문재인 의원이 이 당을 재건하는 데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 문재인 의원 외에 뭐 이런 여론이 이제 생겨가지고 다시 또 정세가 바뀌는 그런 과정을 불가피하게 겪는 것이 아니냐. 요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요, 이 김한길, 만약에 대표가 된단 말이죠. 네. 각종 재보선에서 참패를 하고, 심지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패한다. 저는 민주당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누구에게도. 문재인에게도. 지방선거마저 패한다. 이게 정말 앞날이 안 보입니다. 국민들은요, 다음 총선 대선, 그 희망을 걸지 않을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선거 이거 그냥 한번 쳐봐 이런 생각은 표명에서도 안 될 뿐더러 실질적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언제지? 내년입니다. 내년? 2014년. 2016년은 총선이고 2017년은 대선입니다. 왜냐? 2010년에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그렇죠. 2014년 몇 월인가 4월인가 그것도? 아니죠. 6월이죠. 6월. 5월 말 아니면 6월. 이제 재보궐선거가 4월 달에 있고요. 또 요인이 발생하면은 올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이제 다시 재보궐선거도 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 일정이 짜이는데, 지금 김한길 체제가 만약 들어서서, 지방선거를 맞이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상당히 민주당에게는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참 이게 답답합니다. 사실 국민들의 그 멘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민주당 갖고 과연 다음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그 멘붕도 사실 담겨 있는 거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예. 진짜 답이 안 보이네요. 예.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늘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야권은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파괴력 있는 후보군을 거느리고 있고, 반면 여권은 사실 눈에 딱 부러지는 그런 후보들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상대적으로 김문수 경기지사가 부각되는 이런 상황마저 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김문수 지사도 한번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박원순, 그다음에 안철수, 문재인 이 트로이카에 비하면은 역부족인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처한 자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환경 면에서는 야권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인데 결국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당이 지금 시원찮고 변변치 못해서 이 국민들의 여망을 정치로 수렴하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그 대안과 해법이 뭔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북한 이야기, 민주당 이야기, 다른 이야기인데 다 답답한 얘기들이네요. 예. 요즘은 좀 사실 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팟캐스트도 그렇게 과거처럼 인기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 건 여전히 사실이지만은 예. 대선 때 낙검수의 1000만 다운로드, 1500만 다운로드에 필적할 만한 그런 일들은 전혀 벌어지고 있지를 않는데요. 그 이유도 어찌고 뭐 따져보면은 결국은 재미없는 정치. 그것이 그 근본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또 무엇을 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아주 그 강고한 그런 보수 패권 정치 구조, 또 야권의 무능, 여기서 오는 절망, 이런 것들이 거의 고착화되다 보니까 희망을 새로 얻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이제 그러한 절망과 좌절,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이 가장 바라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야, 니들이 뭘 해? 니들은 그냥 반대하고 그냥 질질 짝이나 해. 나라 운영은 우리가 할 거야. 이게 사실은 이제 보수 세력들이 노리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데요.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결국은 국민TV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TV가 참 그 민주적인 절차 조금도 우리가 거스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뭐 주식회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발걸음이 굉장히 더딥니다. 3월 3일 날이었나요? 3월 4일이었나? 3월 3일. 네. 3월 3일 발긴 총회를 하고 나서 거의 뭐 한 달 이상 흘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절차 문제 혹은 내부의 의견 조율 문제 때문에 이제야 간신히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이런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조합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동안 약정만 했던 분들에게 예. 입금을 독려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국민TV 홈페이지 가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조합비를 내실 수 있겠습니다. 조합비가 아니고 출자금이죠. 출자금. 예. 처음에 몇 좌, 예. 1좌 5만 원, 2좌면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출자를 약정하셨죠. 네. 그 출자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이제 입금을 하시면은 입금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을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 가입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제 진정한 조합원이 되시는 거죠. 예. 계좌번호는 이미 다 공지가 돼 있고 국민TV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업은행 047 092 109 01 0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가시면요.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로 출자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곧 이제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실 때 카드로도 납입이 가능하겠죠? 네. 이제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고요. 네. 조만간 조합 홈페이지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한 네.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네. 출자금은 이 납입에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일자 가입을 하고 일자 출자를 해요. 5만 원을. 근데 갑자기 돈이 더 생겨서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동일인이 출자 액수를 늘리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달 5만 원씩 매달 일자씩 출자를 늘려가겠다. 그래서 1년 뒤에 60만 원으로 늘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예. 5만 원 일자 단위로 1회, 2회, 3회
혹은 100회, 1000회, 만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망설이지 말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예. Right now죠. 예. 그는 이제 우리 허경영 씨 노래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 Right now. 예.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망설이지 말고 네. right now. 예. 이제 사실 그 국민 TV는 이제 조합원의 출자를 받는 이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5월 달이 되면은 합정동에 있는 그 사옥이라고 하기에는 좀 초라한 말하자면 새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아마도 그 이번 주에 일부 스태프들에 대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서 이제 테스트 혹은 파일럿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제 하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 그 가장 저비용으로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 TV 라디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민 TV 라디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광고 문의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저희들은 뭐 대기업 혹은 재벌 광고는 안 받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광고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선량한 중소기업의 광고는 얼마든지 받습니다. 이 조합원 모집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대선 이후 아직도 멘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90% 이상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날마다 시사 프로그램도 하고 뉴스도 합니다만은 와, 뉴스에 이런 비수기가 없어요. 뭐 그냥 이런저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가지고 해석하기 바쁘고 또 소식 전하기 바쁜 그런 때인데 지금은 완전 뉴스에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균이 나돌던 흑사병이 나돌던 시대. 뉴스의 흑사병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뭐 안보 리스크 이런 것들이 뉴스를 뒤덮고 있고요. 예. 오로지 뭐 여권에게 불리한 기사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패턴이 반복되고. 예. 뭐 우리 정치의 어떤 진전, 발전 혹은 새로운 희망 이것과 관련한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게 뭐 지금 남북 간의 이런 강경한 대치 혹은 한반도의 긴장 이런 것들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김정은 북한 쪽이 일부러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박근혜 정권이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그 말하자면은 혜택을 박근혜 정권도 잊고 있어요. 박근혜 정권의 인사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을 축소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흠집들이 지금 대북 위기와 긴장 때문에 다 묻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민주당도 개판 오문전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박근혜 정권은 정말 복받은 정권이에요. 불과 3% 차이로 정권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3% 차이를 뭐 했건 뭐 10만 표 차이로 이긴 거니까 어차피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소선구구제예요. 성자 독식 구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이 정권을 오롯이 하고 있는 데서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뭐 처음부터 삐끗삐끗 해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들어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은 권력의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때마침 사실은 어쩌면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죠. 김일성이 북한 내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한의 유신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과 박정희는 어찌 보면은 공존 공생의 관계였다. 적대적 공생 관계. 예, 이런 평가마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김정은 체제와 박근혜 정권 역시 이런 측면에서는 공생관계라고 해도 참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자, 참 이런 뉴스의 비수기 또 멘붕기 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7,000명의 조합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딴지가 아니죠. 우리 국민TV 라디오가 시작을 하고 한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일주일 새 모였습니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야 될 텐데, 한 10,000명은 빨리 넘어야 될 텐데, 저희가 또 특단의 10,000명 넘기기 프로젝트를 또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많이 애청해주시고 또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송센터 입주하면은, 네. 그때는 좀 방송 시간을 늘리고, 네. 보다 더 재미있는 편성으로 해서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해드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벙커원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게 방송이, 벙커원이 시설이 좋아요. 하지만 이게 생방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녹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당장 이 CDP가 이게 가동이 안 돼. 네. CDP가 움직이지 않고요. 그것도 갤갤갤갤 거리는 노트북 갖고 음악을 틀고 녹음한 프로그램 내보내고 하니까 사고가 뻥뻥 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 10만 가까운 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접속 장애 상태를 일으키면서 폭주하는 바람에 저희가 하여튼 근근히 여러분의 성원 힘입어서 달려오고 있는데 동시 접속이 10만 명이라면요. 네. 사실 청취 인구는 그보다 10배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동시에 물리는 접속자 수는 이게 사실은 10만 명을 넘는 그런 방송들이 인터넷 방송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인원은 훨씬 그보다 많다. 훨씬 더 많죠. 예. 이게 우리가 인터넷 방송이라 하면 KBS, MBC, SBS의 네. 지상파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나갑니다. 예. KBS 같은 경우 콩이라는 앱이 있고요. 그런 앱을 통해서 듣거든요. 예. 그런 앱을 통해서 전파되는 방송의 트래픽과 지금 국민TV 라디오의 트래픽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말이죠. 네. 동시 접속자가 40만을 넘은 경우가 있었는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딱 한 번 있었는데, 디도스 공격. 예. 그거 말고는, 디도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접속한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가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 말고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렇게 방송 듣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하여간 국민TV 라디오는 인터넷 방송계에 이미 지존으로 자리를 했고, 우리 또 벌써 나비 효과가, 이 아이폰, 아이패드 집계가 되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순위에서는 이미 수일 전부터 1위를 독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팟빵닷컴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예. 국민TV 라디오의 여러 프로그램들, 정은현의 타임라인, 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예. 그리고 윤덕원의 브로콜리 너마저 덕원의 덕원의 그리고 보편적인 노래, 네. 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정치 토크 이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순위에 못 들어가고 있지. 업로드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10위권을 석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람도 없고 하여튼 모든 것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성원 하나 믿고 갑니다. 여러분의 성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새로운 언론,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 이 희망인데요. 이 희망의 자산을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정말 멋지고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언론에 대한 희망을 열매로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해 주세요. 네. 방법은 국민.tv에 접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민.tv에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하기 여기에 가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10,000명 찍고 20,000명 찍고 50,000명 찍고 100,000명 찍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방송으로 찾아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2년 전 상황과 닮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과 상의 없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결정했고
결국 오 시장의 잦은 사퇴로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자리를 야권에 내줬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 시장이 자신의 명예만 중요시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당보다도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고 조직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론과 당의 입장을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폐쇄를 밀어붙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행동이 오 전 시장과 닮았다는 불만이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원을 위한 병원이지 공공의료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차라리 서북부 경남의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 체계 개선, 그 서민의료 확대를 위해서 우리 쓰겠다고. 네, 진주의료원 사태가 일단 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안상수는요, 네. 보온상수. 네. 눈치 안 봅니다. 자기 일단 마음 먹으면 밀어붙여버려요. 그러나, 네, 홍준표 경남지사 지금 그냥 아각대고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최종적으로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으름장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끝까지 맞서 싸우시면은, 결국에는 정치인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국민을 이기려 하는 사람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DNA가 없는 거예요. 이명박이가 그랬잖아요. 이명박 같은 경우가, 뭐라고 떠들건 간에 내 진도 그냥 나간다. 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 진도만 나가는 그런 강단을 갖고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네. 진도 나가면서 자기 챙길 건 다 챙기고. 예. 이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건 고수지, 고수. 예. 그래, 고수를 대통령으로 모셨었습니다. 예. 자, 일단 홍준표 지사가 뻣뻣하게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를 내렸고, 이게 휴업이 결국 폐쇄를 위한 전단이 아닙니까? 네. 막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니까, 개입할 수 없다던 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죠. 네. 청와대가 결국 개입을 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그러자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지사죠. 그렇죠. 홍준표 지사가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말라, 이러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가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도 지켜보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 아니, 제일 웃기는 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예. 그 다음에 중앙당에서 뭐라고 하니까, 홍준표 지사가 뭐랬는지 압니까? 뭐라고? 중앙정부에서 500억 원만 주시오. 그럼 바로 그냥 해결합니다. 그게 결국은 사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실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예.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새로운 의료원을 지었어요. 네. 그게 투자된 돈은 있는데 네. 접근성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손님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글쎄, 그 이유가 궁금해요. 도심에다가 지으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불필요하게 그럴 수도 있고. 부동산 비용이 발생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의료 비용이 싸니까 좀 멀리 떨어지더라도 사람들 많이 올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결국은 그런 데서 오는, 말하자면은 적자.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복지적인 관점에서 의료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건강한 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게 홍준표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어쩌면은 홍준표 지사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그 멘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제가 연구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아마도 노조와 진주의료원 노조와 홍준표 지사와의 어쩌면은 감정의 대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이 자식들 맛 좀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진주의료원 노조가 홍준표 지사를 특별히 모욕하거나 무시해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예. 근데 이제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서 대응을 했겠습니다만은 홍준표 지사도 의외로 근위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게 이제 그러나 이런 자신의 감정 혹은 일종의 그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기도 한데 서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말하자면 수익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건데 예. 그런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심지어는 강성노조 운운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결국 홍준표 지사로서 또 올바른 자세는 아니고 예.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우리 김용민 교수 얘기했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극한의 순간에서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는 어쩌면은 북한식의 북한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지금 완전 긴장이 최고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 찌라시에서는 뭐 서로 뭐 타협한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반전을 뭐 꾀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자, 근데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네. 오세훈은 홍준표의 미래인가? 그 오세훈이 그 무상급식 예. 주민투표 그걸 걸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자기 자리를 걸었단 말이죠. 네. 그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당내 일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망국적인 포퓰리즘 반대를 내세우면서 보수의 전사로 딱 나섰단 말이죠. 뭐 당시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들이 이제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당대표 역시 그러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33.3%의 투표율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는 했지만 투표함을 까지 못한 채 결국에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투표율 무산도 일종의 자기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시장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당과 상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당대표가 아주 극렬하게 대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당대표 집을 찾아가가지고, 막 그 당대표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막 거의 욕설까지 퍼부면서. 네, 욕설까지 했다면서요? 예, 내쫓았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10월 26일 재보선에서 박원순에게 시장직을 내어주게 되고, 이것 때문에 당대표는 또 한 달 있다가 물러나게 됐어요.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저간의 상황을 보면서 오세훈 시장의 현실이 결국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의 미래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오세훈에게 욕설을 날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당대표가 바로 홍준표 지사였다는 거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예.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요? 그 말은 또 박희태 예. 전 대표가 했던 말이죠. 예. 자, 이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처럼 홍준표 지사도 진주 의료원 사태를 2년 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뭐 오세훈 전 시장을 이제 주민투표를 보수와 진보, 지속 가능한 복지와 망국적 포퓰리즘의 일대 결전으로 과잉 규정했다가 망신만당했죠. 홍준표 지사 역시 이 진주 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부다. 행패 부리면 공기업도 폐업이다. 라면서 호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 당과 또 정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 이 오세훈 전 시장의 실책이라면 홍준표 전 지사는 뭐 다릅니까? 지금 똑같이 그를 겪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비슷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홍준표 전 지사는 자기가 그렇게 욕해놓고 똑같이 하는 거 봐봐. 욕하면서 담나?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예. 홍준표 지사가 결국은 오세훈 지사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야망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시장을 건 겁니다. 네. 결국은 자기를 서울시장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을 때린 거죠. 예. 자, 근데 홍준표 지사는 과연 그럴 것이냐? 네. 모르죠. 또 사람 잘못 마음 먹기는 시간 문제니까. 네. 똑같은 실수를 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세훈이 처한 입장과 홍준표 지사가 처한 입장은 조금 다르죠. 네. 오히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무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제정신 차리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그나저나 오세훈은 이제 정치적 미래가 없어 보여요.
용산 개발 문제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알 수 없는 건가요? 예, 알 수 없죠. 왜냐면은 보수는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어요. 지금 대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오세훈, 나경원 다 맛이 가버렸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즘 그 김문수하고 홍준표의 대결을 띄우는 것도 결국은 여권에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끄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홍준표 지사 뭐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김문수 지사도 이미 한물간 인물이고 그런 한물간 것을 만회할 만큼 딱 벌어지는 임팩트를 보여주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예. 항상 사람은 새로운 인물들을 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전혀 새로운 인물은 아니다 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신선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사실 야권은 딱 그래요.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뭐 완전 신인은 아닙니다만은 전부 연식이 1년 내지 2년 미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선한 감도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권은 전혀 그런 인물이 없다는 점. 그래서 오세훈이 제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역시 또 오세훈 나경원이 어쩌면은 오세훈 나경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렵죠. 야, 오세훈 나경원 뭐 정치적 송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말이죠. 근데 뭐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한양대, 서울대 교수 네. 뭐 이런 걸로 컴백하고 말이죠. 그 특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패럴림픽 위원장으로 네. 상당히 또 휘젓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그걸 했다는 게 뭐 나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끊임없이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하고 있고 또 그것도 보면은 강원도지사 선거 나왔다가 떨어진 엄기영 형님. 이분은 또 저기 경기도 문화재단 거기 대표로 있단 말이죠. 예, 그거야 이제 뭐 큰 꿈을 꾸기에는 조금 이제 역부족인 상황인데. 아니 어쨌든 그래도 보수는 자꾸 자리를 줘요. 자리를 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 언론들이 예. 끊임없이 재기를 위한 그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면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종편에 자주 출연시켜가지고 회복을 시켜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명예회복을. 그게 말하자면 이른바 우리나라 극우 보수들의 보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들에게 충성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진보는 이런 보상이 없죠. 예. 오히려 그냥 밟고 지금 심지어 문재인 보고 정기 은퇴하라고 지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야권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인데 그 문재인 보고 정기 은퇴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게 그게 정신 박힌 인간들의 얘기입니까? 게다가 똘마니들이. 네. 예. 요즘에 제가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종편으로부터. 나와달라. 그 출연하셔야죠. 예. 종편에 나와달라. 예. 저는 뭐, 이제는 민주당도 뭐 종편에 나가도 된다라고 했던 뭐 그런 걸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때 종편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극력 반대도 했고 그 법 자체가 통과된 것도 그 정당성을 잃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현실은 그런 종편이 지금 종횡무진으로 나름대로 보수 세력을 위해서는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필요악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외면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직접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뭐 이제 종편이 망할 테니까 아예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보다는 우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망하게 해야 된다. 출연료를 한 푼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떼서 그 농담이고요. 근데 외면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저기 보수가 종편을 무려 4개나 가질 때 진보는 뭐 했어 도대체? 그 뭐 어떤 일설에 따르면은 한 개의 그 뉴스 채널이라도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 역부족이다 해가지고 스스로 고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 TV 얘기 나올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플랫폼이 안 된다느니 뭘 해도 안 된다느니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 도대체? 아니 어떻게든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실현시켜가지고 공정 언론의 토대를 만들어야지. 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서 죽겠어요. 우리는 그런 내외의 이게 보수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진보 내부의 패배주의.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식의 패배주의도 우리의 섣부른 행동하지 마. 뭐 이렇게. 분명한 적입니다. 네. 뭐 심지어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말하자면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 카드인데 국민 TV 니들이 써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의 나 그것도 생전 또 그런 논리는 좀 처음 들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그 이제 방송은요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게 뭐 다른 누군가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무수한 시도 우리가 꼭 성공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된 상태에서 뭔가를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혹은 실행 가능성이 다소 낮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스스로 확신하면서 사람들 끌고 나가면은 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 될 판에 될 것도 지금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의 출신이 진보를 가장한 보수 세력이 파견한 간첩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있어. 들어요. 야, 날 빼고 니들이 할 수 있겠느냐. 나를 넣어줘라. 나를 넣지 않는 이상은 너희들은 그건 사기다. 이런 논리도 있어 보면은. 아니 그런 사람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협동조합의 주인이 어딨어.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어딨어. 모든 국민이 조합원이 다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들이 짧아요 인간들이. 보면은 협동조합은 제가 봤을 때 이른바 진보 진영에게 거의 뭐 하늘의 은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진보 진영에서 할 수 있는 대규모 소셜 펀딩이라든지 또 명분만 맞으면은 순식간에 참여자들이 폭주해서 뭔가 일이 성사되는 이런 구조. 이런 가운데서 왜 언론을 못 만듭니까? 왜 TV 뉴스를 못 만듭니까? 아, 이게 사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7,000명 정도, 7,000명 가까운 조합원이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좌수로는 한 4만 여자 됩니다. 예.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0명 조합원이 모였다고 칩시다. 10,000명이 어느 날 일제히 자, 우리 5만 원씩 추가로 너 출자하자 하면은 순식간에 5억 원이 모이는 겁니다. 예. 이게 협동조합의 우선순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 내지 5자 정도 출자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5자를 출자했다손 치더라도 25만 원에 불과해요. 예. 25만 원 작다면 작은 돈이고 작은 돈이지만 의미는 있는 돈이라면 의미 있는 돈이긴 합니다. 네. 근데 조합을 키우고 공정 언론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25만 원 플러스 25만 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조합이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뭐 그 출자자 수가 7,000명에 한 4만 자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7,000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더블로 늘리자 네. 하면은 조합원 수 전혀 안 늘리고도 4만 자가 8만 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7,000명일 때 그러한데 예를 10만 명이 됐다고 칩시다. 10만 명이 우리 5만 원씩만 더 냅시다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50억 원이라는 자금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동조합의 가능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모였다는 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추가 출자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강한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국민TV 라디오라고 하는 작은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만은 이미 국민TV 라디오도 인터넷 라디오, 지상파에 사는 라디오를 제외한 다른 인터넷 라디오는 사실 거의 별 볼일 없었거든요. 거의 돌풍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주시고 조합에 가입하시고 자기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독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팟빵 앱을 다운로드 받게 독려를 해서 사람을 늘린다면은 새로운 공정 언론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요즘 들 뉴스 없어 라는 환경을 타파하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오늘 순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부득이 녹음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벙커원 스튜디오가 화요일, 목요일은 또 내줘야 돼요. 오후 3시부터. 그래서 2주 동안은 이제 녹음으로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벙커원은 비워줘야 하는데 저희가 3시부터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팟빵 스튜디오에서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면은 스튜디오 체인지를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서교동으로 가서 홍대 앞으로 가서 방송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만날 예정이오니 예. 아이고 이게 참 자체 센터가 없으니까 예, 이게 참 이렇게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예. 아이, 사실 우리가 떠돌이 되는 거야, 견딜 수가 있는 건데, 예.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하고 하다 보면 현장 감각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네, 이게 지금 방송 나가기 바로 전날 밤, 지금 11시 39분입니다. 아, 힘들어요. 힘도 진짜. 들고. 아침에 이걸 다 가지고 다시 다 편집을 해가지고. 또 해야 되고. 예. 여하튼, 생방송이 제일 낫죠. 예. 또 무엇보다도 이것도 사실 또 손을 봐가지고 또 팟캐스트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어차피 4월 한 달은 시험 방송이니까. 네. 다소 실수가 있고, 다소 한 2% 부족하더라도, 사랑과 애정으로 지금은 채찍보다는 격려를 해줄 때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격려의 표시는 바로 조합원 가입입니다. KUKMIN.TV 국민TV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 클릭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7,000명입니다. 빨리 10,000명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죠.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생방송.